주요 공직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이번 주, 그야말로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사흘 후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나라 안팎으로 전국의 향박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른정당이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했습니다. 여성이자 삼선인 이혜훈 의원이 새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바른정당이 이혜훈 의원을 택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혜훈 신임 대표의 수락연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부족한 사람 허물을 덮어주시고 당을 위해서라면 천길 낭떠러지라도 10길 물속이라도 뛰어드는 저의 열정을 보시고 당을 위해 혼신 힘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혜훈,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개인 이혜훈이 아니라 바른정당의 대표 이혜훈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지도부에 같이 입성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 최고위원님, 정운천 최고위원님, 김영우 최고위원님, 제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간청하면 무쇠도 목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이 하나 되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무릎 꿇는 화해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크고 작은 갈등은 녹여내는 용광로 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다는 비전입니다. 이 목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도 한 몇몇 사람 때문에 보수 전체가 개별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낡은 보수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도 바른정당 이혜훈 신임 대표,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 젊은 피를 대거 수혈하겠다라는 뜻도 선거 기간 내내 밝혔는데요. 서 의원님, 사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를 뽑은 의미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예, 지금 바른정당 참 그 사당 체제 하에서 딱 20석 아닙니까? 네. 한 사람만 이탈해도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그런 그 어려운 형국에 있는데, 이 어려운 형국에서 그나마도 또 보수끼리 자유한국당하고 어떻게 서로 누가 정말 보수의 본진이 될 것인지 네. 참 고민이 많겠죠. 이혜훈 의원 저 대표, 신임 대표 똑똑하죠. 또 합리적입니다. 자존심도 세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비교적 친하게 지냈는데, 네. 뭐 지금 현재 바른정당의 후보들 중에서 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뭐 이혜훈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별로 눈에 좀 유감스럽지 눈에 들어온 사람이 별로 유승민 없었거든요. 의원하고 가깝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유승민 의원하고 대단히 가깝고 거의 뭐 온의처럼 그렇게 서로 잘 지내는 사이여서 당연히 됐다고 됐겠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 새롭게 그 탄핵 이후에 예. 새롭게 보수 가치를 세우겠다라고 나왔는데 결국 홍준표 후보에게 밀리고 말았죠. 결국 그 기존의 과거의 보수,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다음에 이념, 그다음에 이 박정희 그 경제, 이른바 성장 이 담론 중심의 이 경제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기존의 보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본진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 이 숙제를 안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 숙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이 네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이혜훈이 아니겠는지. 또 그 뒤에 세력적으로 보면은 유승민 그 후보와 함께 연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함께 결국 그 이혜훈 대표 체제를 만들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하태경 의원, 재선의 하태경 의원도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의외로 좀 뭐 박빙의 승부였는데 우리 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뭐 아까 말했지만 그 이해운 의원이 이제 36.9%로 이제 당선이 됐고 하태경 의원이 의외로 또 33.1%를 네. 득표해서 의외로 많은 득표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해운 의원이 굉장히 지명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여성 쪽에서는 이 새누리당에서 이어지는 그 다음에 지금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죠. 여기는 이제 갈라져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당시 경선에서도 당시 황우여 대표에 이어서 2012년 경선에서 2위로 해가지고 최고위원 중에는 사실상 득표율 전체 대표까지 해서 2위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네네. 이미 그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력을 보여준. 네, 저력을 이번에도 36.9%는 오히려 생각보다 더 많이 얻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계의 또 지원도 본인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유승민계의 지원도 받았을 것이고,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33.1%를 한 거는 최근에 국회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가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한 부각된 것도 있고 또 부산 경남에 기반을 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김무성 직계는 아니지만 네. 유승민계가 아닌 김무성계라든가 다른 데서 이렇게 집결했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해운 의원이 이제 당선됨으로 인해서 예. 첫째 이 당선시킨 가장 큰 이유는 보수의 혁신을 제대로 해서 지금 벼랑 끝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20석 원내교수단체가 한 석만 무너져도 사실 당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벼랑 끝에 있는 당을 살려내는데 앞장서라. 네. 보수를 혁신시켜서. 그래서 소위 좀 자유한국당하고 경쟁을 누가 해봐라. 과연 보수의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보수 통합론이 제기될 텐데 거기서 그 경쟁에서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원들과 여러 이제 국민들의 표심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제 보수 통합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런 질문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한국당, 국민의당하고 뭐 연대 통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이해운 이제 새 대표는 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일단 저도 사실은 그 대학교 동기여서 가끔 취재 겸해서 통화를 저도 2, 3일 전에 했는데 본인이 당선될 걸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당선 이후가 중요하다. 당선 이후에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보수의 혁신과 함께 오늘 굉장히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보수의 인재를 대수혈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소위 자유한국당하고 현재 의석수는 밀리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등하게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올해 연말 정기국회를 끝내고 내년 초 정도 되면 보수를 통합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굉장히 대두될 겁니다. 보수 통합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제 통합을 과연 하느냐 마느냐인데 일단 그 전에는 자강론으로 가겠다는 힘을 거고. 좀 굳혀서. 왜냐하면 스스로 실력을 키우는 이런 거로 가는데 내년에 보수 대통합론이 나왔을 때 과연 그걸 따로 갈 수가 있느냐. 따로 가더라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합치더라도 굉장히 인재도 수혈하고 뭔가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당의 통합대 소위 의석을 100대 뭐 20이라 107대 20이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율이 되는 게 아니라 대등한 정도로 가려면 뭔가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야당의 역할이 뭡니까? 첫째 견제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하는 거하고 얼마나 대안을 제시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걸 제대로 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현재 하고 있느냐. 견제 역할에서는 혹시 자유한국당이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대안 제시와 비전 제시 이거에서는 치열한 지금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하고 이해운 이 대표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거로 보입니다. 실제로 의석수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현대 정치에서. 결국 그 자유한국당 경선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가 대표가 될 거라는 게 뭐 거의 대세처럼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결국 두테르테식의 홍준표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그 마크롱식의 이 그 이해운이냐 그렇게 갈 수 있으면은 자강론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홀로서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건전한 보수로서 지금 김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보수를 어떻게 세우느냐, 합리적인 보수를 어떻게 세우느냐, 결국 자유한국당의 마카파식과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도 차별화할 것이냐, 결국 어떻게 차별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낼 것이냐. 결국 그게 성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좀 네. 짚고 싶은 거는 이거는 그 보수 경제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한국 역시 정당에서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맹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한번 추미애 짚어보고 대표. 지금 제 예. 여당의 추미애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의 이제 심상정 이제 대표. 이해운 대표에다가 그다음 심상정 대표는 이제 곧 물러나서 이제 또 뽑습니다만은 정의당에서도 좀 또 남녀 대결이 아마 벌어질 것 같은데 네. 현재 어떻든 정당 5개 정당 중에서 3개 정당에서 의석을 가진 5개 정당 중 3개 정당에서 여성 대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이 새로운 정당에서 여의도에서의 여풍이 만만치가 않다. 이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오늘 한승희 국회총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만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말 그대로 슈퍼위크다라고 불릴만 한데 야당의 검증 칼날이 매섭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처럼 하자가 많은 인물을 부실한 자체 검증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건지 이 문제부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네 사람을 심기 위한 오기와 독선의 인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리 투성인 적폐 후보를 내세워서 인사청문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것은 협치를 포기하고 독선과 독주를 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고 야당을 짓밟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하무인식 코드 인사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정말로 중대한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후보들입니다. 빨리 거취를 정리하시고 거취 정리 안 되면 총리가 재청 철회하고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풀려야만 나머지 전국들이 원활히 풀릴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야당들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흠결이 있다면 공식적인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면 될 것이고 당사자로부터도 그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회 과정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주모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서 의원님, 네. 들으신 것처럼 지금 야당의 검증의 칼날 굉장히 날카롭고 특히 교육부, 국방부,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칼날을 굉장히 좀 세우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실제로 의혹 제기한 것으로만 보면은 참 이게 좀 놀랍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인사청문회 때도 의혹 비리 백화점 후보들 다 그랬거든요. 20가지가 넘는 이 의혹 비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한두 가지 경미한 그것밖에 안 나오는 청문회 때 보니까 그런 후보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추미애 대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인사청문회를 둔 취지가 뭐겠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하게 이 검증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오늘 좀 전에 속보로 떴는데 박주선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그 아들이죠. 예. 문준영 씨 그 각종 의혹. 취업 그 조작 네. 의혹에 대해서 그 제보가 조작됐다. 그때도 충분히 그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그때 얼마나 세게 했습니까? 오늘 그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조작됐다, 잘못됐다. 같은 선상의 같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이 정치인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또 이 그 최고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부여한 이 그 제도 틀 안에서 네.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청문회 통해서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예. 국민들이 우선 용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과거에서도 충분히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도저히 저 사람은 이 그 공직자로서의 맡기가 자격이 부족하다. 어렵다라고 판정이 나면 언론 국민에서 그렇게 판정을 내면 결국 국민들도
그렇게 되고 결국 설사 취임을 하고도 낙마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예. 인수위도 만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리고 사실 시스템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가동이 됐습니다만은 청와대 참모들, 청와대 그 수석들, 비서관들 인사와 장관 인사를 같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점들은 우리 국민들도 지금 어느 정도 헤아려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예. 해서 이게 이 추경연대라든지 그다음에 정치투쟁의 장이 아니고 그다음에 새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일단 새 정부 출범시켜서 일을 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또 다음에 평가하라 이거죠. 대신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검증해서 거기서 문제된 분들은 하자 있는 분들 걸러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당연히 걸러내야 됩니다. 일단은 청문회를 열어서 그렇습니다. 해명도 해보고 예. 질의도 하자 이런 취지시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야당이 그 전에는 소위 K 트리오 세 사람, 강경화 후보자 등 세 사람 주장하다가 이제 지금 대부분 임명이 됐고 김희수 후보자만 이제 소위 국회 임명도를 남겨놓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타겟이 바뀌어가지고 소위 이제 세 사람 부적격 신삼종 세트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새 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당도 굉장히 강력하게 세 사람이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이 지명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 세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뭐 전혀 뭐 무슨 근거가 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많은 의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물론 아이디어 수준이지 아니냐는 이제 좀 더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기서 보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지금 타겟이 되는 게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인데 이제 국방 개혁을 이제 추진하고 방산 비리를 척결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세군 참모총장으로 퇴임 이후에 현재까지 받은 걸 확인된 것만 해도 12억 이상이 되는 아주 자문료 굉장히 고액 자문료를 받은 거죠. 예, 법무법인에서 받은 게 있고 방산업체에서 받은 거 합쳐가지고 12억이 넘는데 이런 거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국방장관 초대 후보자가 유사한 의혹으로 물러난 적이 있거든요. 많은 과다 수입료라든가 또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게 얽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방산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음주운전 완치 음주운전 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국당은 7개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저는 대표적으로 또 업무와 관련해서 자기가 사회이사로 등재돼 있던 당시 교수로서 사회이사로 하려면 학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했습니다. 그 등재돼 있던 회사에 임금 체불이 수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분이 직무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도 적합하냐?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 이제 논문 표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되고 있으면 또 새로 대두된 거는 이거는 좀 약간 특이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는데 그건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은 건데 납부를 수차례 독촉 납부를 안 해가지고 자기 자동차가 압류되거든. 그다음에 자기가 대표있는 회사에 고용보험료를 또 과태료를 또 그것도 수십만 원밖에 안 되던데 그걸 또 체납해가지고 자기 아파트가 압류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이거 야당은 이게 준법 의식이 있는 거냐 그러는데 액수가 많지도 않은 건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과 의혹과 궁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청문회를 열어서 진짜 그 중간에 이 뭐 미국 문제라든가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 폐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진보 보수에 따라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청문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문회 열어서 정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공직 맡을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정리해야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회에서 그 절차 거쳐서 충분히 검증하자는 거죠. 충분히 검증하되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추경 좀 꼼짝달싹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결국 연대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산을 인사청문회 연대에서 이렇게 볼모로 잡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원이 있을 때 세게
이 의정 활동 세게 하고 야당 의원으로서 충분히 인사청문회에 목소리 냈습니다만은 당에서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에서 최소한 이 정부가 할 일들은 하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 국회의원들이다. 그게 저희들의 기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하고 충분히 하고 예산이라든지 뭐 법안이라든지 할 것들은 가고 이렇게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새 정부 출범입니다. 그다음에 이 추경이라는 게 지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추경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기 놓쳐버리면은 계속해서 반감되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국민들을 위한 정치고 국민들을 위한 이 국회의원이고 정당입니다. 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네. 최소한 추경하고 인사청문회는 좀 그렇습니다. 분리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 할 일은 하자, 할 일은 하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연계. 예, 저도 뭐 저기 추경하고 인사 문제는 서로 연계해서 뭐 지금 야당은 이제 워낙 야당 자기네 주장한 게 먹힐 가능성이 없으니까 연계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민생 문제인 추경은 네.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거의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공공 일자리 공무원들을 많이 만들면 나중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인사 문제하고 분리해서 결국에는 심사를 해야 되는데 곧 야당도 곧 그런 연계 입장을 저는 곧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번에는 이 두 문제가 같이 연계되게 이런 같은 시점에 나게 됐느냐? 과거의 경우는 정부 출범이 2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출범이 여러 가지 5월. 거리 선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선거가 5월에 치러졌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바로 맞물렸군요. 이 네.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과거의 경우는 새 정부는 2월에 출범하고 이명박 정부는 8월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6월에 제출하고 박근혜 정부는 4월 중하순에 제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인사 문제하고 같이 연계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서 의원님, 예. 문재인 대통령이 2주 연속 적지만 소폭 오늘 1.4%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런 민심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사상 최고로 취임 그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 중에서는 사상 최고였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컸고 또 두 번째로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한 것도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잘한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여론조사였는데 결국은 이제 인사청문회 비롯해서 하나하나 또 야당 역할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언론들도 그리고 그런 그 현실들이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안 될까요? 사실 이제 관심은 과연 이런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가 사실 관심인 것 같아요. 김 부장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현재 지지율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70% 중반대라는 네네. 거는 갤럽 조사 지난주 조사는 70% 후반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70% 중후반대는 굉장히 높은 것이고 저는 이제 한 65% 이상이면은 굉장히 높은 60% 이상이면 높은 지지율이에요. 국정 운영할 때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지지율은 저는 상당 기간은 갈 거로 보입니다. 보이고 그런데 이제 지지율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주춤하거나 조금씩 약간씩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왜 그럼 좀 떨어졌느냐? 요즘 떨어진 거는 어쨌든 인사 검증 논란이 있고 거기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게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이 한미 간에 약간의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보수층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지지율을 좀 높이 끌어올렸던 거는 역시 집권 초반에 탈권위 소통 행보를 워낙 잘했고 네. 그다음에 그 삼철을 비롯한 핵심 측근을 인사에서 배제한 게 이런 게 잘하는 데다가 또 그 노무현 정부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좀 더 문재인 정부는 좀 뭔가 준비되고 좀 뭔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이런 거로 비춰진 측면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집권한 지 지금 두 달이 채 안 됐죠.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로 경제와 안보에서
얼마나 일의 성과를 내느냐. 그 성과를 내는 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이제 성과와 실패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달려있다.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대통령이 잘하고 해야 나라가 더 잘 되는 거고 결국엔 대통령 지지율도 누리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일들을 잘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결국 생각합니다.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주 29일과 3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되는데 불안한 한반도 정세 참 기대 또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서 의원님 예.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정상회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한반도 지금 북핵 때문에 얼마나 다들 가슴 졸이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더군다나 원비어 사망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금 매일 아침 네. 북한 문제 예. 챙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미국 국내적으로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조차도 그만큼 지금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이겠죠.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사상 가장 빠르게 지금 정상회담 시작하는 거거든요. 준비하는 과정도 지금 없었습니다. 국내 지금 인사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내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출범도 아직 덜 했는데 지금 정상회담 가야 되니까 그만큼 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이렇게 마음이 바쁘고 또 압박감이 클 겁니다. 결국 이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를 얼마만큼 어떻게 더 다질 것인지 또 양국 정상 간에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 출범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출범했는데 이 동맹국 간의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서로 상호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신뢰할 것인지 그 신뢰를 다질 수 있을 것인지 네. 이게 이 틀 속에서 이제 어떻게 북핵 폐기를 어떻게 할 북핵 것이냐. 폐기 문제를 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접근하고 또 해결할 것인지 두 번째로 또 이제 경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미 FTA 문제 당장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아메리카 퍼스트 해서 모두 다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로서는 동맹국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방위비 분담 문제 또 한미 FTA 지금 재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지금 손해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후보 시절부터 지금 얘기했던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 지금 이 안보 문제, 핵 문제에 따라 지금 가려 있어서 그게 이 쟁점화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비중이 좀 약하게 생각됩니다만은 당장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수출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호 신뢰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 동맹국으로서의 동맹국 간에 서로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또 나눌 건 나누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결국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그렇습니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보시는지요? 실제로 그런 준비들을 네. 지금 미국 정상회담 준비라는 게 그런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 또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하면서 정상회담 많이 준비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그 공과 또 과오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지금 하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그만큼 또 철저하게 예.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대화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좀 제재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있는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지금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 둘 다 투트랙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투트랙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투트랙이긴 한데 문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 과거 정부와 달리 대화에 조금 더 중심을 두는 쪽이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제재에 약간 중심을 두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 또 원비어 이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더 미국의 그 분위기가 북한에 대한 분위기가 더 악화됐기 때문에 대화로 많이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모양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큰 틀에서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층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는 입장에서 뭔가 미국하고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리 좀 튀기는 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또 한국을 이 동북아의 이 중요성을 네. 자기 동맹의 중심축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그건 좋은 외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내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는데 단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제 중간에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자들의 돌발적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떤 대답을 할지 네. 그런 약간의 변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약간의 좀 미묘한 입장차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번 그 회담은 한미 동맹을 다지고 그 다음에 양국 정상의 신뢰를 또 쌓고 예. 그 다음에 북핵 대응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자리가 되는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좀 같은 그 맥락의 말씀인데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드 문제를 가지고 네. 마치 우리가 뭐 대단히 안보 문제 취약한 것처럼 문 대통령이 그렇게 취약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 그 또 막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도. 근데 또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 첫 이 그 정상회담 때 저도 모시고 그 집에서 모시고 갔습니다만은 그때 상황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도 부시 정권이 새로 찬성해서 그때 이란과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을 그때 또 저 부시 대통령 타격하겠다고 선제 타격하겠다고 그래 공공연하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또 한편으로 이라크 파병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해 왔고 그러는 가운데서 저 마침 또 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미국 안 가면 전혀 다른 얘기였는데 그걸 갖다가 반미 주자로 이렇게 낙인 찍어서 막 이리 공격해대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가장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성공적인 그 첫 번째 정상회담 됐거든요. 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백악관의 그 각 방마다 자기 심지어는 로라 부시 그 침실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문 열어주면은 이 혼나는데 그래도 보여주겠다라고 이럴 정도로 두 친절하게 이래 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갔거든요. 결국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런 문제들이 결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굳건한 신뢰 속에 하나하나 해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가벼운 질문 하나 좀 드려볼까요? 오늘 자정을 기해서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이 됐는데 김 부장님 삼청동 주변 굉장히 좀 뭐가 좀 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청와대 앞길을 이렇게 전면 개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국민들하고 가까이 그야말로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가까이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옛날에 이제 1968년인가요? 김신조 사건 이후에 그 전에는 개방이 됐었는데 그게 개방이 안 됐다가 순차적으로 이제 문민정부에 오면서 순차적으로 개방이 됐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아마 아침 5시 반인가요? 또 저녁 8시까지만 개방이 되고 저 낮에도 저는 뭐 출입 기자에서 그 앞을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만은 일반인이 돼서도 한번 앞으로 쫙 걸어가 보면 자꾸 한 5군데 정도 검문소가 있어요. 갖고 검문하자 그러고 당신 누구냐고 그러면은 좀 위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검문 같은 것도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24시간 하는 데다가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청와대 앞에 가서 자연스럽게 구경하면서 사진도 찍고 옛날에는 어느 특정 방향은 안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한다는 거는 저는 경호는 경호대로 철저히 하되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제 광화문 시대로 가는 첫 시작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실제로 서울 시내 많은 명소가 있습니다만 산책하기 좋은 장소. 시청 앞에 출발해서 광화문으로 세종문화회관 지나서 이리 들어와도 되고 인사동 쪽으로 해서 이 북촌로 걸어서도 그렇고 삼천공원까지 다 연계하면은 서울 시내에서 이 산책하고 걷기 좋은 얼마나 그 정점이 사실 청와대 앞이거든요. 늘 저녁 시간에 밥 먹거나 또 뭐 소주 한잔 하고 그 앞에 이리 해서 산책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결국 우리 서울 시민들이 허젓한 이 산책길을 이렇게 산책길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죠. 계속 영구적으로 좀 개방이 됐으면 하는 혹시라도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